지금부터 지정학적 위기와 천연가스를 주제로 제9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 외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유정표 상임감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비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동창 비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주찬 비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술공사 임종석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가스학회 신동일 수석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만 입법조사관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가스연맹 송대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너아이디어 김희집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쉘코리아 민지선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출범한 포럼이 어느덧 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가스 포럼은 국내외 가스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늘 코가스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지정학적 위기와 천연가스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공사는 도입선 다변화, 계약 기간 다변화 등 도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이번 위기에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을 2022년도 45%에서 작년 말 24%로 낮추었고 앞으로 내년이면 20% 이하로 낮춰지는 등 이런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 이란 사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산 LNG 장기 계약 체결과 일본 제라와의 LNG 수급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사업에서 확보한 연간 106만 톤 규모의 지분 물량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에너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가스공사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한국가스공사를 끊임없이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에너지 우리 전문 언론 기관에서 항상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보도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앉으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시고 저의 그 사장 재임 기간 동안 한결같이 도와주신 그런 얼굴들이라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스공사가 최근에 이 중동 위기에 그 수급 대응을 참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지극한 후원과 지원 속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가스공사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애 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정학적 위기와 천연가스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조홍종 교수님께서는 현재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조홍종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제가 올 초까지 가스공사 비상임 이사를 하다가 이제 관두고 약간 뭐랄까요, 개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가 2월 28일 전쟁 이후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지켜보는 과정이 저도 마음 졸였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장님 휘하, 임원진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해서 두바이유가 16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늘 드디어 6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 발생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 가격의 인상, 인플레이션 등등이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WTO 체제에서 저희가 살아왔던 자유무역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각국은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그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 내가 살아야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저렴한 에너지를 구입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셰일가스가 등장한 이후로 중동산 원유가 필요 없습니다. 중동산 가스가 필요 없죠. 자기네 따라 나게서는 리퀴드 골드라고 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패권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이란이나 중동산 가스와 원유를 값싸게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값싸게 구입하는 과정에 위안화 거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포인트에서 이슈를 제기했으면 했고,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것 동시에 향후에 있을 또 다른 AI 패권에도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이 중요하고 미국은 그 에너지 패권의 중심을 천연가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달러 시대를 저물게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든 막아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산 가스나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서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석유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가격 효과가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원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곳곳에서 수입하고 있죠. 러시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 이란에서 사오는 중동산,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한 자원 안보의 외교까지 통하여 아주 오랜 동안 자기네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페트로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향후에 미국 국채 발행은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할 것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또 안정적 기반이 무엇이냐? AI 데이터 센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에너지 안보의 패권을 천연가스로 옮겨가려고 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전력의 문제이며 AI 전쟁 패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향후에 지금 있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다소비해야 됩니다. AI를 꼭 달성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지금 AI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향후의 패권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AI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그를 통한 금융시장의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패권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매우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첫 번째 에너지 믹스는 천연가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도 짓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미토스는 타격 지점을 AI가 결정하고 드론을 자기가 띄우고 공격 지점을 찾고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하면 끝나는 전쟁이 되고 인간이 없는 아주 비정한 전쟁이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된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해쳐도 된다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비정하고 냉혹한 국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점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결국 천연가스를 통한 데이터 센터의 확보, AI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 GE 버노바라고 하는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회사는 작년에만 100기가와트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오하이오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GE 버너와 9.2기가와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55메가짜리로 180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는 첫 번째가 가스터빈이고 두 번째가 연료전지고 세 번째가 기존 발전소, 물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도 상당한 부분의 에너지를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자국의 노력과 에너지를 자급하겠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14억 배럴을 자국 땅에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돼서 10가지의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안보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준수해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에너지 전환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천연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 자산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터빈의 확보 전쟁이 결국 가스터빈 공급 부족 사태까지 들어가 있고 전력 기자재까지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 전기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서 최근에 뭘 발표했느냐? 긴급 전력 경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데이터 센터가 직접 전기 시설을 네 돈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발전소를 짓던 송배전망을 짓던 지역 주민의 요금을 올리지 않고 너네 돈으로 다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럼 나는 돈을 충분히 써볼게.
여기서 내가 주춤하는 게 아니고 금융 섹터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양의 자본 지원을 통하여 데이터 센터 확보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2030년 안에 두세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사멸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하에서 결국 전기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24시간 24/7 days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천연가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은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한국에서 3.5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약 30%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그 나머지 시간과 변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물론 필요하죠. 응동성이 좋은 초소공성 자원으로서 배터리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만큼의 용량을 공급하는 과정에 천연가스 발전소는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석탄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30%의 우리나라 발전 물량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대체하는 과정에 가스 발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어떻게 확보돼야 되느냐 또는 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의 다양한 방법론을 저희는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가 첫 번째이겠죠. 가스공사가 최근에 카타르 물량을 미국산 헨리허브 물량으로 바꾸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이번 위기에 잘 대처한 것입니다. 헨리허브 가격은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도입되는 가스 가격이 그다지 인상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전쟁의 파급 효과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죄악시되는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사업한 LNG 캐나다 사업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자본금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가 정부의 선행적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공급망을 만들어서 확보할 것이냐를 동시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발전 믹스의 재균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전기본도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다원화가 되지 않는 에너지 믹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리스크를 해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되고 전력 믹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 발전원에 프로스 앤 칸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하여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저발전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맞춰주는 변동성 자원들이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발전이 향후에 결국 출력을 저하하고 증감발을 해주는 과정에 응동성이 높고 기동성이 높은 방법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저희가 트레이딩 또는 가격 해칭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스공사나 우리 가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 시설들, 터미널들을 100% 활용하게 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항상 저장하고 사용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없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통한 새로운 이윤 창출과 가격 해칭 기능을 확보해야 되고 캡티브 물량을 꼭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가스 발전소를 송전망을 짓고 연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가스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도시가스망까지 포함하여 그런 배관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배관망에 분산 전원 형태의 조그만 발전기들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전기들을 달아줌으로써 결국 변동성에 맞춰줄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AI를 전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예방장비, 그리고 시장 제도에 대한 운영, 그리고 장기 도입 계약과 트레이딩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등을 AI를 통하여 확보하고 그게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AI를 활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초단위로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AI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AI 사용, AI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전력 안보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를 해칭하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 제조업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번영한 국가를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익대학교 이서진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이서진 교수님께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 워킹그룹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에너지아웃룩 사회경제연구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이서진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이서진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 현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계량 분석은 사실 굉장히 유가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가 충격이 뭐 우리나라 거시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효과 혹은 국제유가 자체를 예측하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그에 반해서 천연가스는 아직까지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에 굉장히 유가를 하던 교수님들도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셨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가 경제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 시장은 사실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최근에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아시는 분들도 뭐 AI도 그렇고 머신러닝도 있으면 뭐 에너지 수급 이런 거는 이제 뭐 문제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이거는 사실은 패턴은 정말 귀신같이 잘 찾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없는 패턴도 잡아내고요. 데이터 안에서는 굉장히 잘 잡아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시간 이후의 전력 수요 혹은 10분 이후에 뭐 재생에너지 발전량 이렇게 단기간 예측에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건 단기 예측에 한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머신러닝은 사실은 없는 패턴도 잡아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벗어나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저희 쪽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적합 혹은 오버피팅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과거 데이터 이미 일어난 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뭐 해상 수송로에 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뭐 막힌 이런 봉쇄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면 예측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예측, 특히 장기잖아요. 천연가스는 오히려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는 아까 조홍정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가스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 보고서도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어떤 데는 뭐 2배, 몇 배가 될 거다. 근데 또 어떤 곳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도 그냥 뭐 그 쓰신 분이 저자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많이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추가 전력 수요가 유발할지 그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그 수요가 과연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전원으로 충당할 것인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래서 이 그 전력 수요 자체 거기 가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또 재생에너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때문에 재생에너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도 두 가지가 있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대체제니까 화석연료인 가스 수요는 줄을 거다. 이게 첫 번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봤더니 유연성 자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스 발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스 발전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던 패턴이 나타났고 가스에 대해 새로운 역할이 오히려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그럼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에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근데 가스공사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이런 거 생각을 하셨겠지만 특정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진짜 일어나더라도 이런 국가 경제와 산업 부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 지역도 다변화해야 되고 계약 기간도 그렇고 가격 지표, 뭐 인프라 접근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LNG 도입 구조를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는 중동이나 아시아, 뭐 태평양 요 지역에 많이 의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세 협정 그 후도 그렇고 가스공사에도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그 노력을 하셔서 미국산 북미산이 사실 지금 한 12% 제가 봤던 데이터는 2025년까지인데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나 러시아산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이제 북미산, 캐나다나 미국산으로 늘리면 어떤 기사에서는 한 40%까지도 늘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공급국 다변화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많았던 중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그 지역은 사실 유가 연동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뭐 논문 같은 데서도 뭐가 더 좋냐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미국산 혹은 북미산은 사실 허브 연동제라고 해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좀 해지라고 하기는 사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위험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해봤더니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로 2017년부터 허브 연동제 우리나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가 충격이 국내 LNG 도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정말 조금 줄어들게 나왔습니다. 줄어들게 나왔고 그리고 허브 연동제 계약 확대가 결국에 유가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전이를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공급국하고 가격 지표를 함께 다변화하면 결국에 지금과 같이 어떤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가격이 확 튀는 경우에 우리나라 LNG 그 도입 가격 이렇게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정말로 한번 봤더니 지금 되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준비를 잘해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의 시기에 제가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국내 LNG 수급 체계에서 민간 직수입 물량의 확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26% 이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자사 수요 특성이나 우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맞춰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는 개별 기업의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 함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 수급 안정 목표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직수입을 제한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물량, 저장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국가 수급 안정 체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뭐 자체를 통제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적어도 국내 정책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 관련한 수급 관련한 불확실성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 혹은 전기, 재생에너지 이런 정책들하고 분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뭐 산업 정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 간의 정합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단기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은 사실 예측 기술, 이건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예측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근데 그 예측 기술은 사실은 주가처럼 단기간은 예측 가능합니다. 단기간, 초단기간. 그리고 데이터 프리퀀시가 되게 높을 때. 근데 이런 장기 전망은 결국에는 정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측 기술만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구조 변화, 이렇게 지정학적 충격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핵심은 결국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 안보, 근데 되게 어려운 거는 물량 제약이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달성한 거는 사실 천연가스에서 달성해야 할 바는 물량 안보뿐만이 아니라 가격 리스크 완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전략도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 에너지안보정책실 실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이태희 실장님께서는 현재 기획예산처 재정성과평가단 위원과 수소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이태희 실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이 생긴 지가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기하게도 저희 연구원에 에너지안보를 맡고 있는 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안보가 뭘까요? 에너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예전에는 석유가스였습니다. 석유가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끊이지 않고 어포더블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에너지 안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던 석유가스를 이제 쓰지 말자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석유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변동, 석유가스의 이제 물량이나 가격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또 다른 쪽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게 전력 부분이죠. 전력 안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전력 안보를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들어오죠. 근데 배터리가 들어오는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광물이 큰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물까지, 이렇게 전통 에너지, 전력, 광물까지 포함하는 이 세 가지 필러가 이제는 에너지 안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각각이 위기를 맞고 큰 변동성을 갖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갖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위기가 줄어들고 안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비축이라는 것을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은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되는 해외 자원 개발인데도 지금은 추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기도 하고 추진하기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축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잠깐의 버퍼 역할로만 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공사가 비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이 가지고 가고 직도입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축 물량을 선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점점 민간의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스공사만의 비축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시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또 하나는 글에 쓰긴 썼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향후 몇 년간 앞으로 들어올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텀에는 약간 바이어 마켓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싼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 물량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스를 많이 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본과 아마도 16차 가스에서는 가스의 수요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시나리오를. 그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돼서 가스 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 위험한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 장기 물량을 조금 더 풍부하게 확보를 하고 그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죠. 근데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가스 발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줄어드는 평균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평균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줄어드는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변동성, 늘어나는 진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진폭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 자체보다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장기 계약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렇게 장기 계약 물량이 추진됐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하면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계약한 물량을 평소에 남는 것은 이렇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잉여를 쓰고, 이것이 위기 상황이 될 때는 국내로 다시 환입돼서 국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이 장기 물량의 확보와 트레이딩이 결합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또 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면은 장기 계약 물량만 늘리면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느냐? 해외에 쟁쟁한 기업들이 이미 많이 있죠. 뭐 셰일이라든지 토탈에너지도 그렇고 굉장히 M&A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몸집을 늘려나가는 애그리게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트레이더가 되든 아니면 민간에서 트레이더가 되든 국내의 트레이더는 엄청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저는 글에 쓰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다 짚어드린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국립한밭대학교 조용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문위원과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공공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신 조용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립부경대학교 안상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과
한국 유럽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자문위원과 자원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연구위원님께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협의체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자원안보 기본계획 위기대응 체계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조용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안상욱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국립부경대학교 안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올해 한국유럽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EU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학술단체이고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되십니다. 실은 이제 요 주제를 받았을 때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주로 국내에서 에너지 담론은 경제적인 이제 편의성을 위주로 이제 많이 연구가 진행되다가 저희 학회 차원에서는 과거부터도 지정학적인 문제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많이 연구 주제로 접근을 해왔고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통상부나 또는 외교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내 정보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일단 에너지 관련 주제에서는 어떤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이제 발표 세 분의 발표를 참 소중한 발표를 듣고 그 관통하는 맥락은 이런 에너지 안보 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극화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좀 발전시키셔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유럽이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이 너무너무 심해서 위기가 나왔다는데 그 협력이 시작됐던 시점은 냉전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1970년이었습니다. 1967년에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소련에서 오고 68년에 그게 오스트리아의 OMV가 도입을 하고 70년에 소독의 루르가스가 체결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안보적인 우려를 어떻게 했냐면은 소련은 대구경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 반면에 독일은 천연가스가 필요해서 게스포 파이프라는 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소련산 천연가스의 유럽 도입이 늘어나고 나중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이제 유럽 도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서유럽 기업들이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보면 지분의 51%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고 나머지 49%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에너지 기업들이 가져간 상태였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강제 병합됐던 2014년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미 그 미국산 LNG를 사라고 유럽을 압박했는데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소비 국가인 독일인 메르켈이 우리는 좀 이거를 심사숙고해야겠어 하고 미루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모두의 칭송을 받았죠. 왜냐하면 값싼 PNG를 유지하는 게 당시에는 비싼 LNG를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5년에 거꾸로 폴란드는 LNG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럽 국가들이 이거 너네 선거용이지 왜 이런 헛짓을 해 하고선 비난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2022년이 되니까 폴란드 거는 굉장히 칭송을 받게 되고 메르켈 총리는 정말 고마워요 잘하다가 이 모든 것은 메르켈 책임이요라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응하는 것이 5년이나 6년 뒤에 유효하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러우 전쟁에 의한 에너지 위기 이후에 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생겼는데 이때 마침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중동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시점이었었습니다.
또 지금 중동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도입하는 국가는 현재 중국이 제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인도 순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로를 얘기하고 나토를 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 비난을 하지만 막상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의 제2의 최대 수출품은 석유하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취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보 무임승차라고 에너지를 심지어 더 팔려고 합니다. 심지어 알래스카 LNG를 개발을 해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과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던 그 미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급증을 막 했을 때 2017년에 로이터의 보도에서 충격적인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는데 미국산 최초의 셰일가스 도입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당시 미국이 판 가격이 톤당 645달러였는데 평균 가격이 일본 수입 평균 가격이 33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활용을 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우리들한테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다가왔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쇼텀한 인터레스트에 주목을 해서 미국과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해서 미국산 LNG를 도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알래스카산 LNG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을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환경 문제하고 또 거기 있는 원주민 보호 문제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설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장점은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단점은 정권 교체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음 질서가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마치 IRA처럼 됩니다. 우리는 바이든의 IRA 약속을 믿고 미국의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이거는 금방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측을 미래를 점쟁이도 아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굉장히 현재 우리의 공급 다변화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략하게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이제 아시아 가스 트레이딩 허브 문제를 IEA에서 다뤘던 적이 있고 관련 그때 평가를 2013년 평가를 받았을 때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인데 저희가 네 국가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우리의 트레이딩한 역량은 얼마나 상승됐을지를 한번 질문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유럽의 이 경험, 최근 미국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믿을 국가 없다 이러니까 공격 다변화를 신중하게 해봤다는 얘기, 그리고 트레이딩 역량에 관한 얘기 아주 좋은 말씀 아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김은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 맡은 강원대 김형건입니다. 저는 앞에 그 세 분이 그 발표를 해주신 그 주제를 갖고 먼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가볍게 제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주제는 조금 각도는 다르기는 하지만은 강조하는 점은 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공급에 있어서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이제 집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위험에 대한 분산에 앞서 가지고 세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가지고 LNG의 역할이 이제 최근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이제 뭐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들쑥날쑥한 발전량 때문에 이제 보완적 자원이 필요하고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하실 때도 토론을 하실 때도 이런 점들을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중요해질 LNG에 대한 위험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세 분 모두 각도는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산이라는 이제 키워드에 다 모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조홍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급원의 분산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서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격 지표에 이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유가 일변도가 이제 허브, 현물, 장기의 배합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제 한쪽에 이제 너무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이태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운용 방식에 대한 이제 분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탄력적 비축이라든가 뭐 트레이딩 같은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에서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위기 시대의 이제 도입 전략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산 전략 전체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협상력을 이제 올리게 되죠. 공급처를 이제 다변화하게 되면 이제 한 공급자에 끌려다니질 않기 때문에 이제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위기 시에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비용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평상시에 이제 분산을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짝 이서진 교수님께서 이제 직도입사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개별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회사별로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체 특정 공급원이라든가 이제 뭐 공급적 안정성을 이제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분산 안정적인 공급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거는 가스공사밖에 없는 것이고, 가스공사가 이제 단순 구매자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이제 위험 분산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산이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잘 들여올 것인가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이 들여온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미 앞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21년 겨울 한파 동안 이제 미수금이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일종의 투자인 거죠, 투자. 즉, 근데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무 안정성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1년 겨울 한파 때부터 이제 쌓인 이제 미수금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다행히 수급에 대한 대응을 미리 이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공급선도 다변화했고, 뭐 계약도 다변화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다변화로 이제 위험 분산을 해내면서 지금 현재 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하지만은 지금 뭐 미수금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 13조 원대 미수금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미수금이 회수가 되기 전에 만약 이런 분산을 안 하고 이 비용을 다 요금으로 전가를 했다면은 아마 이번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이제 낳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스공사에서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이제 없는데, 근데 앞에서 세 분의 발표자 분들께서 다들 강조를 하셨던 게 위기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21년 한파가 있었고, 22년 전쟁이 있었고, 26년 호르무즈 사태,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이제 위기식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수금을 제때제때 만약 회수를 안 한다면은 미수금 위에 또 미수금이 쌓이고, 그러면 이걸 결국은 가스공사의 재무 문제로 이게 다가올 거고, 그러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을 위한 분산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뭐 당연히 재무의 여유가 있을 때 이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더 효율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를 회복을 해줘야 그 회복을 통해 가지고 분산 전략을 이제 지속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토론에서도 뭐 가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비용을 이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가스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주셨고 이 전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가격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안 풀리면은 상당히 가스공사로서 무심히 보기 참 적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갖다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조성훈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연의 조성훈입니다. 저희는 경제안보팀이다 보니까 이게 온갖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인바이트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지난 2달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인적 중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원안보 관련해서 이제 분과위원 같은 활동을 해보면서 이게 또 기존에 주로 많이 보아왔던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이랑 또 자원 위기 상황이랑 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급망 개념을 접목하지 않으면 자원안보 위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포럼 제목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즘에 연구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지경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랑 지경학적인 위기가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려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의 무기화를 공통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의 본질을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자원이 단순히 이건 정말 전력 보호의 중요한 자원이니까 모두가 다 그냥 중요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그럼 이게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메커니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첫째는 네트워크 구조고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 핵심 자원이 실제로 어떻게 무기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 패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의 레버리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커리어를 막 핵심광물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히토류 같은 핵심광물계에서는 여전히 특정국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핵심광물이 한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도 이게 레버리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런 레버리지로만 이제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패권국이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느냐 그게 이제 최근에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최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패권국은 보통 강압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수단을 이제 활용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그 물밑 저변에서부터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자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개념을 이제 실무단에서 받아가지고 전략을 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전쟁 위기가 되게 큰 또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도 이제 복원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조달 다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우 공감하는 얘기고 그럼 이게 복원력을 이제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다변화 의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통상 환경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안 교수님 표현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예전에 자유로운 통상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시대가 아니다 이런 표현에 되게 공감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다변화를 해주신 그런 거에서는 정말 저는 이게 최적의 지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포스트 다변화 시대. 이제 다변화를 이루고 나서는 또 어떤 그 위험이 상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변화는 위험을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험을 전환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변화로 제거되는 위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구조적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재무 이론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다분히 지금 현재 통상 환경에서의 최적의 전략으로 다변화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변화 이후에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경제안보 전략이 굉장히 아직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저도 이제 미국의 행정명령 같은 걸 워낙 많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에너지 도미넌스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인드셋을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핵심 자원,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친구는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크리티컬 머티리얼, 그러니까 모든 핵심 자원을 포괄하는 거를 다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이제 소위 그 에너지 패권국의 나머지 선택들은 결국 통상 환경을 자신들의 의지에 맞게 형성을 하고 이제 강압적인 이제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위험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복합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촘촘하게 진행되는 위기 전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정책계에서는 중견국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회의적으로 보셨거든요. 어떻게 이제 상수로 이렇게 주어진 통상 환경 우리가 바꿀 수가 있냐.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전략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쨌든 다양한 자원 안보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위기 체계를 얘기하는 문법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고 이제 사장님 말씀,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뭔가 이 범부처 또 이제 범산업적으로 자원안보 위기 체계를 좀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정부의 한 부처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성과가 아니고 정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정말 엄밀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실무 운영단에서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믹스라는 게 단순히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1차 발전원하고 2차 발전원하고 되게 얘기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프레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정부 발표 같은 데서 얘기해 보는데 결국 이 우리의 그 전력 인프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안보 자산으로 다뤄져야 되고, 기존의 에너지 지정학에서 그런 위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단순히 조달 보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국가 안보와 연결을 지어서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만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청정 에너지 공급망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경학 관점에서 이제 패권국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건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이게 에너지라는 게 단순하게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체를 갖고 누가 주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뭘까요? 안보를 진행하는 거버넌스를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이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전 패널리스트 마치고 나머지 또 이제 마무리는 또 우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조용탁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회 코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